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딸아이와 둘이서 살고 있어요. 원래는 남편과 세 식구였는데 지금은 남편을 쫓아내고 저와 딸아이 이렇게 둘이서만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것도 다시 한번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복기하고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복수를 다하기 위해서예요. 거의 다 끝난 복수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완전히 마무리하고 마음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기도 하고 말이죠.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되는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면 제가 남편과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했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까지 다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꽤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미는 있으실 거예요. 굉장한 사연이긴 하거든요. 우선 저희 집안 배경부터 이야기해 드리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되겠네요. 저는 부잣집 딸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성공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아는 분이 많지 않을지는 몰라도 중국에서는 꽤 명성을 얻은 회사라 중소기업으로 꽤 매출이 좋은 회사예요. 그 덕에 저는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자랐고 말이죠.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 저는 외동딸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저를 유독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내가 어디서 훌륭한 젊은이 하나를 우연히 만났다가 친해졌는데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구나. 아버지는 등산이 취미셨거든요. 시간이 나면 전국 팔도의 산이라는 산은 다 돌아다니셨는데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발목이 삐끗해서 앉아있는데 그 청년이 나를 부축해서 밑에까지 내려왔었어. 요즘 그런 청년 없다고 생각해서 연락처를 물어봤었는데 한상코 괜찮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거절하더구나. 그렇게 처음 만나고선 잊고 있었는데 또다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말이죠. 다른 산에서 또 만났지 뭐니. 그 청년도 등산이 취미래. 그렇게 친해져서 같이 등산하러 다녔다고요. 그리고 몇 번 더 만나보니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좋은 사람 같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사윗감으로 이보다 좋은 청년은 없겠다 싶어서 여자친구도 있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셨다고 말이죠. 사람 보는 눈이 좋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궁금하기는 하더군요. 나 사람 보는 눈 좋은 거 알지? 맨날 그걸로 성공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래. 그니까 한 번만 만나봐라. 어? 그분도 괜찮으시대요?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내가 두세 번 말하니까 그럼 그럴까요? 라고 하더라. 한번 만나나 봐. 너도 분명 마음에 들 게다. 사실 부모님이 소개해주는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은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아니라 그렇게 만나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들으니 그냥 순수하게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말이죠. 그래서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이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좋아 보이더군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인물도 좋았고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보기나 하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첫인상부터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눠볼수록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왜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알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만 좋고 다른 조건은 별로였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굉장히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상층 이상의 부모님 두 분 모두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셨고 말이죠. 솔직히 어르신 부탁이라 거절 못하고 나온 것도 있는데 거절 못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더군요. 저희는 첫 만남에 둘 다 서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의 연애는 시작되었어요. 만나면서도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저는 남편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랑은 결혼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남편이 딱 그랬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청혼도 제가 먼저 했습니다. 늘 생각하던 이런 남자와 결혼해야지 하는 이상향에 너무 적합한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은 저희 집이 그 정도로 잘 사는 줄 몰랐다가 알게 되고 나서는 저에게 먼저 청혼하기 부담스러워하는 듯 했거든요. 원래 차이가 조금 나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저는 전혀 상관없었지만 말이죠. 남편은 제 청혼을 바로 승낙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완전히 대환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부모님이라 자기가 좋은 사람인 건가 봐. 나를 그렇게 봐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나는 아직 우리 부모님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어. 사이 좋아 보이는 가족, 그리고 서로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는 가족,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후에 시누이가 된 그 누나도 첫인상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아버지와 둘이 살아서 그런지 그렇게 사이가 좋고 화목해 보이는 가정이 더더욱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서둘렀던 것도 저희 쪽이었습니다. 사실 조건이나 갖추어져 있는 것만 보면 남편 집안에서 결혼을 더 서두르는 게 통상적이기는 하잖아요. 하지만 저와 아버지가 더 서둘렀어요. 그만큼 남편과 시댁이 마음에 들었다는 말이겠죠. 그렇게 한창 결혼을 준비하던 때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나중에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결혼을 서두르는 저를 불안해했거든요. 그렇게 서두를 필요 있어? 좋은 사람 만나면 그냥 하는 거지. 빨리 하면 좋잖아. 그냥 조금 더 만나보고 해도 늦지 않지 않나? 내가 이른 나이도 아니고 그냥 빨리 하고 싶어. 당시에 저는 30 중반이었거든요. 결혼이 엄청나게 늦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늦긴 했던 나이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마음이 급하시긴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뭐 이왕 남편과 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친구는 연애를 채 1년도 못하고 결혼을 하는 게 조금 걸리는 것 같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뭐 이른 나이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해는 만나보고 하지.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넘기긴 했지만 중요하긴 했더군요. 언젠가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친구에게 그때 왜 그렇게 결혼을 천천히 했으면 하는 말을 저에게 했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그냥 너한테 처음으로 소개받을 때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 지나치게 완벽하잖아. 나는 어디가 꼬였는지 그런 사람들 보면 그거 다 거짓말 같아. 저는 그냥 완벽해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하는 생각만 했었는데 친구는 그렇게 생각했었더군요. 친구로서도 그냥 어딘가 조금 찝찝한 거지 반대할 만한 이유가 없기도 했고 또 설사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당시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저는 남편과 결혼했을 거긴 합니다. 당시에 저는 그만큼 남편을 믿고 의지했고 또 좋아했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남편은 성대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결혼식을 하면서도 저는 저희 시댁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알면서도 혼수나 예단 같은 걸 하나도 바라지 않으셨고 결혼식 축의를 받지 않았으면 한다는 저희 아버지의 말에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셨거든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그런 결정이 쉽지는 않다고들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시댁 식구들을 마음에 들어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와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잘 살아온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말 많은 손님이 와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줬었거든요. 왜 부잣집으로 시집이든 장가든 가면 시집이나 장가를 참 잘 갔다는 말을
부잣집이 아닌 집 쪽에 하잖아요. 그런데 시댁 지인들과 가족들, 남편의 친구들이 하나같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결혼 잘하는 거예요. 제 친구지만 이런 친구 또 없습니다. 아이고, 누가 데려가려나 했더니 이 정도는 돼야 장가 보내는구만. 아, 그래. 이 정도 아닌 집안에 민석이 주기 아깝지 아까워. 그리고 그 말은 현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내내 남편은 정말 완벽 그 자체였어요. 저에게 정말이지 다정한 남편이었고, 저희 딸에게는 더없이 상냥한 아빠였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도 정말 좋은 사위였습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 사위랑 등산 간다고 예전에 말했던 친구들이 그거 얼마나 가나 보자 그랬거든.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다니는 거 들으면 다들 놀라. 요즘 그런 사위가 어디 있느냐고 말이야. 억지로 다니는 게 아니고 제가 좋아서 다니는 거니까요. 남편은 5년을 한 달에 한 번 빠뜨리지 않고 아버지와 등산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그건 어딜 가나 아버지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자랑거리는 그뿐만이 아니기는 했어요. 남편은 원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저야 예전역에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거나 하는 거에 멀어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전문 경영인한테 그 회사를 물려주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사위로 들이고는 생각이 달라지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두고 남한테 물려주는 게 웃기지 않나?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무조건 물려주겠다는 게 아니야. 회사 들어와서 일 착실하게 배우고 또 나도 그걸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지. 남편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지 몇 번 거절했지만 아버지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은 아버지의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 사실 또한 아버지의 엄청난 자랑거리였어요.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어르신들에게도 잘하고 게다가 일까지 잘하는 사위. 아버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사위라면 부자 사위 아니라도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말에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돈이 많고 더 똑똑한 사위 10트럭 줘도 안 받고 나는 우리 사위만큼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네. 라고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남편에게 가졌던 신뢰와 애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 모든 꼴을 보지 않고 돌아가신 것 말입니다. 아니었으면 얼마나 충격이셨을지 짐작도 가지 않아요. 물론 그럼에도 오래오래 제 옆에 함께 계셨다면 그게 제일 좋았겠지만요. 아버지는 원래 지병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까지 보기 위해서 더 운동을 열심히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딸아이를 낳고 세상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눈물까지 흘리실 정도로 말이죠. 손녀가 어른이 되는 걸 꼭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러시지 못했지만요. 아버지의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회사 일에 점점 더 관여를 많이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거의 대표급으로 일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아픈 아버지를 매번 들여다보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결혼 하나는 정말 기똥차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자네가 있어서 안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른 털고 일어나셔야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 힘드니 하는 말이지. 나도 우리 손녀 어른 되는 거 다 보고 가고 싶은데. 그러실 수 있어요, 아버님. 남편은 저만큼, 아니 어떨 때는 저보다 더 슬퍼하는 듯 했어요. 누군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가식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진심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수년간 아버지와 쌓은 정도 정이었지만 함께 일하면서 더더욱 가까워진 걸
제가 옆에서 바로 지켜봐왔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남편이 정말이지 제일 많이 슬퍼했어요. 사람들이 저 집은 왜 저렇게 사위가 많이 우냐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걸로 저렇게 많이 우는 사위는 평생 처음 본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으니까요. 저도 물론 많이 슬펐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하나 남은 가족이잖아요. 아버지와 저 둘뿐이었는데 이제는 저뿐이었으니까요. 만약에 남편과 딸아이가 없으면 견뎌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아버지의 빈소를 찾아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희 남편 같은 사람이랑 예쁜 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그래, 아버지도 안심하고 좋은 곳 가실 수 있으실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일찍 가시려고 남편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는 남편이 없었다면 그렇게 이겨낼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남편은 저에게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하나같이 진심으로 슬퍼해줬고 또 저를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 예쁜 손녀딸을 두고 오래 사셔서 학교 가는 거 연애하는 거 다 보고 가셨으면 오죽 좋아. 두고 가시는 분 심정은 어떠셨겠어. 우리가 더 잘해주고 아껴줘야지. 내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저에게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옆에서 계속해서 챙겨주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들 참 시집 잘 갔다 그랬습니다. 남편을 좋지 않게 보던 친구마저 그간 제가 잘 살아온 것과 또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자기가 생각이 틀렸었던 것 같다는 말을 했었으니까요. 네 남편이 왜 그렇게 좋은 사람인지 알겠더라. 왜? 부모님 보니까 알겠던데. 원래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들 하잖아. 장례식장에서 저희 시댁 식구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칭찬을 잘하지 않는 친구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그래 보였습니다. 여행이라도 다녀올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마음 정리도 하고 좋은 거 보고 먹고 오면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겠냐면서요. 아무리 아버지에게 지병이 있으셨고 아예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은 것 또한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저에게 굉장한 슬픔이기는 했으니까요.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회사 일이 너무 정신없어서 당신이랑 은하 둘이서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회사의 경영권과 여러 가지 문제로 정리할 게 많았던 남편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그래서 매일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하루 종일 집에 딸아이와 둘이 있는 제가 걱정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조금 마음의 정리나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말이 반갑기는 했습니다. 따뜻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나라로 한 달 정도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슬프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잘 보내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조금만 더 있다가 가도 돼?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있다 보니 더 있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혼자 두고 온 남편이 정말 미안해서 그렇게 물었더니 남편은 정말로 흔쾌히 당신만 괜찮다면 자신은 정말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 갈 생각으로 비행기표도 취소하고 묵고 있던 숙소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예상치 못한 연락을 하나 받게 되었어요. 한국에 좀 들어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버지 회사의 임원분 중에 평소에 저와 친분이 있었던 분의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회사분들과 거의 친분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신기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김 이사님 한 분과는 친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연락이 조금 뜸해졌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온 겁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심장이 덜컹하더군요. 그런 연락을 먼저 해오실 분도 아니었거니와 그리고 어딘가 목소리가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회사에 좋지 않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는 비밀로 하시고요. 거기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무슨 상황이지? 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들어오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거든요. 그이한테요? 왜요? 두 분 사이 좋으신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돌아가신 회장님이 너무 아끼던 사위니까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뭘 좀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사장님 몰래 한국 들어오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서는 저에게 사진 몇 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인생을 살면서 받은 충격 중에 가장 큰 충격을 그때 받았던 것 같아요. 받은 사진에는 어떤 여자와 다정이 있는 남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남편은 원래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니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부부, 연인, 그런 모습을 한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사진을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그 생각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말이죠. 손을 잡은 사진, 둘이 뽀뽀하는 사진까지 보고 나서야 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든 생각은 바람 정도는 용서할 수 있다 였습니다. 물론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제가 남편을 믿었던 것만큼 배신이 어마어마했지만 그래도 그간 남편을 보아온 모습 그리고 제가 그간 남편을 의지해온 정도를 생각하면 그랬어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남편에게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으로 받은 자료는 저의 그런 마음조차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으로 받은 사진에는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어떤 남자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딸아이보다 더 커 보이는 남자아이 말이죠. 저는 곧장 김 이사님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이게 뭐예요? 사장님과 그 여자분 사이에 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만난 여자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 말이죠. 말로만 하면 도저히 믿으실 것 같지 않아서 사진까지 보낸 겁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더 있다고 하더군요.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지금 회사랑 재산을 다 빼돌리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바람만 문제가 되는 거였으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텐데 회장님이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회사까지 손을 대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연락드리는 거예요. 얼른 한국 들어오세요. 얼른요. 저는 그날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말이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돌아온 한국에서 저는 엄청난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장님께서 일부러 회장님께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안과 연을 맺겠다는 의도로 일부러 아버지에게 접근했다는 겁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즐기던 사람도 아니었던 남편이 그날 거의 처음으로 등산을 한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내내 지켜봤다는 정황 증거도 이미 확보를 다 해두신 것 같더라고요. 그쯤에 제일 친한 친구 몇 명한테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 그 집 사위 될 거다. 이미 작업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일부러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현실에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거라고는 그 누가 상상이나 하겠냐고요.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김 이사님이 해주시는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속으로는 이제 그만 이야기하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그만 듣고 싶었거든요. 정신이 어질어질했고 말이죠. 그리고 사진 속 그 여자와는 이미 그 전부터 만나왔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고요. 심지어 김 이사님은 그 뒷말을 하기 힘들어하셨어요. 괜찮으니까 말해보세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지만 들어야 할 것 같더군요. 그리고 김 이사님이 그 다음으로 뱉은 말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두 분 결혼식에도 그리고 회장님 장례식에도 다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에 불끈하고 힘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사실 김 이사님에게 말로만 들었다면 한 번에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접적인 증거들을 저에게 내밀어도 저는 한 번에 믿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남편을 믿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 이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저도 지금 너무 놀라서 그런데 생각할 시간을 조금 주세요. 네, 회사 지분은 아직 완전히 다 넘어간 건 아니고 최종 확정일을 남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회사를 완전히 뺏기지 않으려면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내리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김 이사님과는 헤어졌습니다. 일단 제가 제정신으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사정을 대충 설명하고 딸아이를 친구에게 맡겼어요. 친구는 일단 자세한 이야기를 묻지는 않더군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정신이 너무 없어 보여서 그런 걸 물을 생각도 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일단 집으로 가서 뭔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뒤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찾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든 찾아봐야 할 것 같았어요. 집으로 오니 아무도 없더군요. 들고 온 짐을 대충 옷방에 쑤셔 넣어두고 안방으로 가 뭘 찾는지도 모른 채 서랍을 다 열어봤어요. 당연히 안방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서재. 남편의 서재로 갔어요. 평소에는 서재 문을 늘 잠가뒀거든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왜 그렇게 서재를 철통 보안을 유지하냐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그 질문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애기가 어린데 들어와서 뭐라도 만지면 어떡해. 다 중요한 자료인데. 라고 말이죠. 혹시나 딸아이가 들어와서 뭐라도 만질까 그렇다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다 의심스럽더라고요. 열려있네? 제가 해외여행을 가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서재 문이 잠겨있지 않더군요. 얼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는 일단 뭘 빼내야 할지 몰라서 바탕화면에 있는 모든 폴더를 USB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서랍을 열었어요. 마찬가지로 뭘 가져가야 할지 몰라서 일단 그 안에 있는 모든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뭐라도 하나는 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정체 모를 편지 봉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그 편지와 상자 안에 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과 상자에는 남편이 그간 저 아닌 그 여자와 나눠왔던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대충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연애를 하고 지금 어떻게 만나오고 남편에게 그 여자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말이죠.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로 남편에게 나는 그저 돈과 성공을 위한 수단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구나. 언젠가 이 여자에게 돌아가기 위해 다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었구나. 뭐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얼른 서재의 두 번째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서재 문 뒤에 바짝 붙었어요. 들어온 사람은 남편과 시어머니인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걔는 언제 들어온다던? 한 달 정도는 더 있다가 올 것 같던데요. 지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발자도 좋다, 그건. 저희야 땡큐죠 뭐. 그건 그렇지. 그런데 나는 늘 걔의 그런 점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 고생 하나도 모르고 커서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 해맑은 얼굴. 저도 그게 참 싫었어요. 제일 싫은 건 아들 못 낳은 거지만 지은이한테 아들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하긴 나는 손자도 있지. 그래서 지은이는 뭐래? 뭐라긴요. 이제 이혼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너무 좋아하죠. 그래, 지은이 애 혼자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런 야물딱진 애가 내 며느리로는 딱 맞지. 혹시 몰라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릴 때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러놓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이 벌벌 떨려오는 걸 막을 길이 없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이 정도의 충격을 받을 수도 있구나. 이만큼 배신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풀썩 주저앉았어요. 문 뒤로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회사는 이제 완벽하게 네 거 되는 거야? 네, 별일 없는 이상이요. 연주가 들어와도 별 소용 없을 거예요, 이제는. 아이고, 그 큰 재산이 다 우리 거란 말이지? 회사도? 뭐, 연주가 아예 못 가져가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줘야 하긴 하겠지만, 회사는 제 거인 거죠, 이제. 네 장인이라는 사람도 참 멍청하다. 자기 자신이 한 선택이 늘 옳다는 생각하는 분이었으니까요. 저를 의심할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튼 우리한테는 고마운 일이지만 그 말을 듣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하겠더군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아버지를 욕보이는 소리는 가만히 듣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딘가 몸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나서 서재문을 확 하고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 당신이 지금 어떻게... 너 집에 있었니? 두 사람은 너무 놀라서 말까지 더듬더군요. 제가 해외에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던 도중 서재에서 나왔으니 당연히 놀랄만 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는 얼굴로 그 두 사람 앞에 가서 섰어요. 다시 한번 말해봐. 우리 아버지가 뭐? 사기나 치고 다니는 범죄자들 주제에 누가 누굴 함부로 말해. 니깟 것들이 함부로 입에 올릴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제가 가장 많이 화가 난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나쁜 짓을 하고 누군가를 속여먹고 이용할 생각으로 가득 찬 못돼 먹은 인간 둘이 일평생을 바르게 살아온 누군가를 믿은 죄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감히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생각해도 그렇고 말이죠.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니? 니까짓 것들이라고 했어? 시어머니는 얼척없게도 거기에서 화가 나신 듯 하더군요. 본인이 한 짓은 생각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서는 말이죠. 기분 더러워요? 기분 나빠요? 고작 니까짓 것들이라는 한마디에 당신들이 한 말이나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지금 고작 그걸로 기분이 나빠?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해. 진정? 너 같으면 진정을 하겠니?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어머니가 픽 웃더군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온실 속에 화초마냥 자라서 세상 물정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공주님이 대체 뭘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정말 하나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를 정말 뼛속까지 무시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나도 궁금하니 한번 해봐라. 뭐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말이다. 정말 조금의 미안함도 없으세요? 인간이 양심이 있으면 그래도 미안하다는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 거 없는 인간들이라 이런 짓도 가능한 거겠지만.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다시 버튼이 눌린 것 같았습니다. 더는 너랑 이렇게 마주보고 말 섰는 것도 싫고 이제 네 역할은 다 끝났으니까 이혼이나 해.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으면 순순히 물러나는 게 좋을 거다. 알겠니? 또 꼴에 가짱게 소송이니 뭐니 하면서 일 시끄럽게 만들면 더 가져갈 것도 못 가져가게 만들 거니까. 알았어? 그 말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는데 남편이 그 말을 거들더군요. 그 말을 하는 남편의 얼굴은 그간 연애하고 결혼해서 살아왔던 그 남자의 얼굴과는 너무 다른 얼굴이라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어머님 말씀이 맞아. 뭘 하려고 하면 상황만 더 나빠질 뿐이니까 그냥 조용히 합의 이혼에 도장 찍고 당신도 당신 인생 다시 찾아 나서. 뭐라고? 지금 내 인생이라고 했니? 물론 당신 화나는 거 나도 이해해. 하는데 어차피 되지도 않을 복수에 애꿎은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야.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제 상황을 바꿀 수 없을 테니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어머님 가시죠 라고 이야기하고서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챙겨 나가더군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그 노트북 안에 뭔가가 있다고 말이죠. 남편은 그때 그 대화를 듣고 제가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걸로 생각했으니 그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이미 다 빼낸 다음이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던 듯 했어요. 도장 빨리 찍으면 찍을수록 더 주마. 그러니까 너 생각 잘해라. 기도 안 차더군요. 모두가 다 저희 아버지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준다 만다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정말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났어요. 그냥 그들의 뻔뻔함에 놀라울 뿐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제가 빼돌린 모든 자료를 김 이사님께 보냈습니다. 김 이사님은 검토 후에 다시 연락을 준다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깜빡했는지 차마 챙겨가지 못한 그 불륜의 증거들과 녹음 파일을 가지고 저희 집안에서 원래 늘 교류했던 변호사분을 찾아갔어요. 그분은 이 모든 상황을 들으시고는 본인의 일처럼 분노를 해주셨습니다. 회장님께 생전에 빚진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 갚는다고 생각하고 정말 목숨을 한번 걸어볼게.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는 거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께 이혼 소송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김 이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자료들을 밤새 검토했다고 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생각보다 훨씬 더 증거가 되는 자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회사의 지분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다 나와 있고 자명 계좌들이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지분도 다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말입니다. 게다가 제가 혹시 몰라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눈 대화의 녹음본을 김 이사님께도 같이 보냈었거든요. 그걸 다 같이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이 녹음본이면 사내 여론도 충분히 돌리고도 남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이사님은 먼저 제가 보낸 자료들을 사내 게시판에 쫙 풀었다고 하더군요.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지워졌지만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다들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올라와 있었다고 말이죠. 크지 않은 회사라 전 직원이 1시간도 안 돼서 상세히 파악을 끝난 것 같았고요. 그리고 남편이 그 자료를 올린 직원을 색출한다고 이야기하자마자 이번에는 그날의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 녹음 파일을 일부 편집해서 올리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쓰레기가 되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어요. 세상에 없을 인간 말종 사기꾼으로
사내에서 모두가 수군거리고 있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대책을 세우는 중이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 말이죠. 너 정말 죽고 싶니? 그래 보세요. 뭐? 죽여보시라고요.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왜요? 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공주님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뭐 하나 건질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세요? 그렇게 자신만만하시더니 오늘은 왜 그렇게 잔뜩 쫄아서 나타나셨어요? 정말 똥줄이 타 보이는 얼굴로 저를 찾아왔었거든요.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로 말이죠. 너 정말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아이구나. 지금 이 대화도 실시간으로 다 녹음돼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저한테 이렇게 막말하세요? 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꾹 다물더군요. 본인이 잘못하고 있고 이 일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라는 자각쯤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쫓아와서 이러지 마시고 법적으로 해결하죠. 그리고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으니까. 아니, 되려 위자료를 받으면 받았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말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사는 김 이사님이 해결을 잘 해주고 계셨어요. 듣기로는 원래 남편 쪽으로 다 돌아섰던 회사의 임원들이 사내 분위기와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지고 이 일이 보도까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다들 돌아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이사회의 결정으로 남편이 해임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도 아직은 일단은 다 차명이라 아무 결정권이 없다고 말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도 남편이 얼마나 쓰레기인 줄 알고서는 돌아선 것 같다고들 하더라고요. 뭐 도와줄 때 그들이 남편이 쓰레기인 걸 모르고 도와줬을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이 자기들 쪽으로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니 그렇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은 다르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뿐이겠죠. 뭐가 되었든 남편을 잘라낼 수 있다면 모른 척 해줄 수 있었어요. 본격적인 이혼 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때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무릎을 꿇더군요. 미안해. 왜? 그렇게 당당하더니 지금은 뭐가 미안한데? 이혼만은 하지 말자. 어?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욕심 안 낼게. 그리고 그 여자도 정리할게. 아들까지 있으면서 정리를 어떻게 해? 그래도 할 수 있어. 안 해도 돼. 나는 너 같은 거랑 다시 살 마음은 추워도 없으니까. 여보, 소름 끼치니까 그 여보라는 소리 좀 집어치워. 그리고 그 여자랑 둘이, 아니, 그 아들이랑 셋이 어디 한번 잘 사나. 내가 두고 볼게. 남편은 몇 번이나 저를 더 붙잡고 빌었어요. 사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도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가 느껴져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받아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우스우면 그랬을까요? 빌면 다시 받아줄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으니 찾아와서 빈 거 아닐 겁니까? 그 부분에서 너무 화가 나더군요. 한마디만 더 하면 정말 경찰 부를 거니까 지금 당장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남편은 돌아가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가 정말로 경찰이 출동을 하고 나서야 돌아갔습니다. 그냥 그날은 슬펐던 것 같아요. 남편의 그런 추한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저런 인간을 여태 무슨 허상을 보고 사랑했나 하는 허탈함과 허무함이 잔뜩 밀려왔거든요. 남편은 일단 집에서 나갔어요. 제가 짐을 다 싸서 시댁으로 보낸 다음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소송이라는 게 참 지지부진한 싸움이긴 하더군요. 서로의 잘잘못을 다 파고들어 따지고 조금이라도 자신이 유리한 것을 찾아내고 상대의 흠을 찾아내서 흠집을 내고 뭐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어내는 게 여간 피곤한 게 아니기는 했습니다. 만약 평소에 저라면 금방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정말 그럴 수 없었어요. 당연히 남편이 일부러 아버지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이 다 인정되어 사기 결혼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 분할을 하나도 해주지 않아도 되었어요. 애초에 사기 결혼이니 말입니다. 아버지의 회사까지 먹을 생각을 했던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다 못해 물거품이 되었어요. 뭐 회사만 먹지 못했으면 다행하게요. 재산 분할도 받아갈 수 없었고 몰래 빼돌렸다는 돈도 다 뒷덜미가 잡혀서 뱉어내야만 했습니다. 그간 저 몰래 이것저것 많이 해먹었더군요. 시어머니 앞으로 해둔 집도 한 채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돌려받았어요. 같이 산 세월 동안 번 재산은 분할을 해야지. 애초에 결혼 자체가 사기인데 결혼 뒤에 번 재산을 왜 분할을 해요? 이 결혼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결혼인데. 정말로 너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더 할 건데요. 왜요? 본인 거 빼앗긴 것 같아서 억울하세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애초에 단 한 번도 어머니나 그 사람 것이었던 건 없으니까. 그리고 끝나지 않았으니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걸어놓은 소송이 많았습니다. 회사를 탈취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었고 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민사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아직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제 변호사 말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어쩌면 남편은 빚더미에 앉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바라는 엔딩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불행해지길, 죽을 때까지 후회하고 고통스럽기를 진심으로 바랬거든요. 그리고 그 상간녀와 함께 있던 아이가 남편의 친자라는 사실 또한 소송을 통해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 상간녀 역시 참 뻔뻔하더군요. 뭐 그러니 그렇게 계속 만나왔던 거겠지만 말입니다. 돈도 많으신 분이 저한테까지 위자료를 받아야겠어요? 내가 돈 때문에 당신 소송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뭔데요? 세상에 당신처럼 돈이면 인간성도 팔아버리고 뭐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솔직히 그 푼돈 뭐가 필요 있겠어요? 있으나 없으나 티도 안 나는데 나는 당신들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해줄 생각인데 돈 때문에 그런 짓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돈으로 복수하는 게 최고의 복수 아니겠어요? 제 그 말에 상간녀는 입을 다물고 말없이 저를 노려보기만 하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많이 괴롭힐 생각하니까 각오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자료는 하루라도 빨리 입금하세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 붙는 거 알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 인간 이제 곧 빚더미에 앉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 어디 빚쟁이가 된 남자와도 그렇게 세계의 사랑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두고 볼게요. 그럼에도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라고 인정해드릴게. 그렇게 말하며 비웃고 나왔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 곁에 오래 머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이 빚쟁이가 되는 순간 남편을 떠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런 제 예상은 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물어줘야 할 돈이 많아져 빚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런 판결이 나자마자 그 상간녀는 자기 아들도 시어머니에게 맡겨둔 채 어디론가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서도 버려진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무릎을 꿇더군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다시 받아달라고는 말 안 한다. 빚만 어떻게 좀 해다오. 응? 제발 부탁한다. 그래도 살아야지 않겠니?
제가 그런 시어머니를 아무 감정 없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팔을 붙잡고 사정하기 시작하더군요. 그 전에 그 당당하던 모습은 다 어디 가고 말입니다. 그래도 네 딸의 아버지고 할머니지 않니? 그걸 봐서라도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만큼은 막아줄 수는 없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그것만 들어주면 내가 쥐 죽은 듯이 너 앞에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조용히 살게, 응? 하지만 저는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말이죠. 누군가는 그런 저에게 그래도 너무하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되질 않았어요. 제 편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편은 그 뒤로 술로 시간을 보낸다고 들었어요. 뭐 다 잡았다고 생각했다가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되고 여자한테도 버림받았으니 괴롭긴 할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오래 그렇게 괴로워해 줬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이 제 이야기에 속이 시원해 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만 줄여야겠네요. 아, 회사는 전문 경영인 분이 경영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지분은 제 앞으로 다 넘어왔고요. 이 정도면 잘 해결된 게 아닌가 싶네요. 이제 정말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팔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골에서 저희만큼 형제가 많은 집도 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만큼 가난한 집은 더더욱이요. 시골 사람들이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냐마는 저희는 가난하다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로 다 떨어져가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요즘도 시골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시 저희가 살던 작은 집은 주인 없이 버려진 폐가 같은 곳이었어요. 등본 떼어보면 땅 주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육안상으로 봤을 때 관리가 안 된 지 못해도 오랜 시간 지났고 너무 허름하고 낡아서 아무도 발길을 주지 않는 집이었죠. 할아버지가 노름에 빠져 저희 집까지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였는데 10식구가 모두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었기에 진짜 떼국물 줄줄 흐르는 얼굴을 하고 한참을 다리 빠지게 돌아다니다가 간신히 발견한 집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나무가 다 사가 있어서 병균투성이 쥐가 들끓는 사실 집이라고 하기도 참 힘들 정도의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저희 10식구에게는 그조차도 감지덕지였습니다. 단칸방보다 아주 조금 큰 곳이었기 때문에 형제들 방은 물론이고 부모님이 따로 쓸 방조차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물과 부엌이 있었지만 그 부엌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에 온 식구들이 딱 달라붙어서 자야만 전부 누울 수 있었죠. 당연히 화장실도 없어서 저희는 소변이나 대변을 누러 갈 때마다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엄마, 아빠, 나 배고파. 민준아, 아까 밥 먹었잖아. 그래도 배고파. 별로 먹은 것도 없단 말이야. 아휴, 민준 아빠, 이걸 어쩌면 좋아요? 기다려봐. 내가 산에 가서 뭐라도 좀 캐올 테니까. 그런 상황에서 밥이라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흰 쌀밥에 고기 반찬은 어린 시절 살면서 구경도 한번 못 해봤습니다. 온 가족이 하루 한 끼 먹으면 많이 먹은 거였고 어느 날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우물물로 배를 채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 아버진 항상 가슴 아파하셨죠.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배고프다고 엉엉 우는 걸 어르고 달래느라 지쳐서 안 그래도 잔뜩 졸아든 배가 더 고파 어느 때는 정말 맹장이라도 걸린 것처럼 쓰리듯이 아파서 가만히 웅크리고 누워 그 시간이 얼른 지나가기를 바랐던 기억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를 사랑해 주신 분들이었고 형제들도 어릴 적 싸우고 다투던 것만 빼면 나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잠도 제대로 편히 못 자고 밥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 불만스럽고 또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나야 하는지 나쁜 마음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동생들 역시 그랬어요.
다른 동네 아이들은 자기 이불에 자기 베개 가지고 편하게 잠도 자고 맛있는 밥도 먹고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불편하게 붙어서 자야 하고 맛있는 것도 못 먹는 거야?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나 다른 집 갈래. 다른 집 가고 싶다고.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자식들한테 미안해하시는 부모님과 달리 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똑부러지게 혼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 큰형이었습니다. 너네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누가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된댔어?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랬지. 그렇게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알아 몰라? 그리고 부모님이 우릴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고생하시는지 몰라?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형이 말했잖아. 너네들 한 번만 더 그런 얘기 해봐. 다정했던 형도 그때만큼은 아주 호랑이같이 무서웠습니다. 동생들이 한창 어릴 때부터도 큰형은 늘 저희를 앉혀놓고서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많이 힘든 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도 마음 자체는 이해하지만 우리가 더 뭉쳐서 부모님이 더 힘들지 않도록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해야 한다. 그래야 부모님이 덜 고생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 동생들이 저런 식으로 땡깡을 부릴 때마다 부모님보다도 더욱더 크게 혼냈죠. 저와 3살 차이가 나는 큰형은 고등학생이 됐을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이라고 해봤자 저희가 살던 시골에 회사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을 도와서 남들 농사 도와주는 게 전부였죠. 부모님은 당연히 말렸어요. 민수야, 고등학교는 가지 그러니 너 공부하는 거 좋아하잖아. 엄마 아빠가 너 고등학교 가는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줄 수 있어. 동생들 걱정하지 말고 일단 다녀라. 엄마, 저 공부머리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엄마 아빠 일 도와서 돈 버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 돈 아껴서 동생들 학교 보내주고 싶어요. 아, 이 속 깊은 건 너를 내가 어쩌면 좋니? 사실 형은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 형은 고등학교 가서 이 성적만 유지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간다 입을 모아 말했으니까요. 근데도 형은 끝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고등학교를 가지 않겠다 선언한 날,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물이라도 마시고 싶어서 잠깐 밖에 나왔는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다가가 보니 형이었어요. 형은 남몰래 그것도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숨죽여 울고 있었는데 형 손엔 교과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찢겨진 교과서요. 형, 민준아, 왜 자다 말고 나왔어? 형, 울어? 아니야, 형 안 운다. 형, 그냥 하품하다가 눈물이 좀 나온 거야. 얼른 가서 자라. 어린 마음에도 그런 형이 너무 안쓰럽고 안 돼 보여. 저는 형 앞으로 다가가 형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형이 울음을 그칠 때쯤에야 제 방으로 돌아갔죠. 그때의 일은 아직도 제 가슴에 한처럼 남아 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야 형의 고마움을 자세히는 몰랐지만 나중에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그때의 큰형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큰형은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끼도 많아서 이것저것 다 잘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오직 부모님과 저희를 위해서 산 거였습니다. 그런 형을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저도 고등학교에 가고 싶지가 않다고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우리 집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서 중학교 졸업을 앞둘 무렵 부모님과 형이 있는 자리에서 선언해버렸어요. 형, 어머니, 아버지, 저도 형처럼 고등학교는 안 갈래요.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형처럼 머리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성적이 잘 나왔던 것도 아닌데 이대로 가면 괜히 시간만 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농사 지으며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섭게 내지르는 건 형이었어요. 안 된다, 절대. 형, 난 왜 안 된다는 거야? 싫어. 나도 형처럼 일하고 싶어. 학교는 다닐 수 있으면 다니는 게 좋아. 너까지 안 도와줘도 내가 부모님 도와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너는 학교 다녀.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 형은 여러모로 부족해서 못했지만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형은 널 누구보다 믿어. 형이 그 말을 하는데 도저히 뭐라 반박할 수가 없겠더군요. 전 어쩔 수 없이 형이 흘린 피땀 같은 돈으로 고등학교를 갔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제가 무사히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졸업할 수 있었던 건 다 큰형 덕분일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적 큰형은 성인이 되었고 성인이 된 큰형은 대뜸 서울로 올라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며 혼자 먼 길을 떠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벌어온 돈으로 저는 물론이고 동생들도 학비를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 부모님이 당연히 걱정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동네도 제대로 나가본 적 없는 네가 서울까지 가서 돈을 번다고 그래. 네 엄마 말이 맞다. 잘 찾아보면 여기서도 할 일이 있지 않겠니? 굳이 서울까지 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서울살이 만만치 않다 이 녀석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라.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여기서 돈 버는 건 한계가 있어요. 동생들 졸업시키고 대학도 보내고 하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서울에서 버는 게 나아요. 그리고 때마침 저도 서울살이가 하고 싶었어요. 늘 이곳에서 자라왔잖아요. 한 번쯤은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 구경도 하고 싶었어요. 부모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형이 크고 나서 더 어린 동생들을 챙기느라 상대적으로 신경을 많이 못 쓰기는 했지만 고등학교 시절부터 본인들을 도와 일하던 형한테 늘 미안하던 사람이 부모님이었고 부모님은 조금 늦더라도 언젠가는 형이 본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다른 일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형이 이미 다 정해놨다는 듯이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니 하지만 부모님의 만류에도 형은 굳건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일을 하기로 생각한 건 오래됐어요. 생각해둔 것도 있고 서울에 가면은 돈도 더 많이 벌고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사는 것도 어쩌면 지금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걱정돼서 어떻게 사니? 저도 이제 어른인걸요.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걱정은 저도 되는걸요. 우리 가족 다 건강할지. 하지만 제가 가도 우리 둘째가 저 대신해서 여기 두 분 도와드리고 동생들도 돌보면서 잘 살 테니까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아버지도 저를 믿어주세요. 형이 절 보면서 웃으며 말하는데 어쩐지 엄청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형이 떠나면 제가 아버지 뒤를 이어 이 집안의 두 번째 가장으로서 부모님을 돕기는 해야 했겠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형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못 되었던 부모님은 그렇게까지 간절히 말하는 형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혼자 가겠다는 형을 만류하고 온 가족이 나서서 형이 서울로 올라가는 마지막 모습을 배웅해 주었죠. 낡은 기차 한 칸에 앉아있는 형의 모습이 왜 그렇게 더 멀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은 떠나기 전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네가 형 대신이야. 알겠지? 네가 우리 집 기둥이고 네가 이제 장남이야. 알았지?
형, 알겠어. 형은 그리 말하곤 저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제 어깨가 축축히 젖어가는 게 느껴졌지만 전 모르는 척 형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형, 우리 곧 만나자 하고 말했죠. 그날은 정말 엉엉 운 것 같아요. 떠나는 형의 뒷모습이 왠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우릴 위해 그 험한 길을 간다 생각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허나 한 달 정도는 형이 너무 보고 싶고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저대로 바쁘고 부모님도 부모님대로 저희 키우느라 바쁘고 슬슬 동생들도 하나씩 크고 있던 터라 학교 다니랴 뭐하랴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에 대한 생각이 덜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형 잘 지내죠? 잘 지내는 것 같더라. 여기 형이 이번 달 생활비를 붙여왔어. 아이고, 얘가 고생을 많이 하나. 액수가 큰데. 한 달에 한 번씩 형이 부모님에게 붙여준 생활비 소식을 들을 때마다 형에 대한 생각을 가끔 하곤 했어요. 형,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서울에서는 뭘 하고 있을까? 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먹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형만큼 어른스러운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형도 저희와 같은 어린 시절에는 투정도 부리고 싶었을 텐데 부모님한테 들어보면 형은 단 한 번도 부모님에게 뭐가 가지고 싶다고 말하거나 무언가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말한 게 이뤄지던 안 이뤄지던 한 번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말을 꺼낸 적이 있을 법도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형이 돈을 보내줄 때마다 고마워하면서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부터 어른스럽게 자라게 한 게 다 본인들이 부족한 탓이라고요. 물론 부모님의 마음이 어쨌든 형이 보내준 돈 덕분에 저희가 배부르진 못해도 최소한 굶고 살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었죠. 민준아, 여기 이 돈으로 문제집 사라. 저번 달에 샀는데 또 사도 돼요? 그럼 형이 붙여준 돈이 있잖니. 충분하단다. 다행이다. 사실 그렇잖아도 수학이 좀 부족해서 사고 싶었는데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저는 내심 형이 서울에 간 게 외롭고 힘들지라도 그냥 개인적인 감정 다 빼고 먹고 사는 걸로만 따져봤을 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도와 동생들한테 밥을 차려줄 때마다 이거 큰형이 너희들한테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서 큰형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해. 라며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비록 그 당시는 저희가 어려서 당장 큰형한테 어떠한 것들을 해주지는 못해도 최소한 큰형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은 마땅히 느끼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큰형은 그 사이에 딱 한 번 고향을 내려왔을 뿐 그 이외의 시간은 전부 서울에 있었어요. 그나마 고향에 내려온 것도 서울로 떠난 지 1년이 되던 해였기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큰형의 얼굴을 못 본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종종 전화해서 명절에라도 한번 내려오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큰형은 그럴 때마다 일이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며 거절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이렇게 가족 얼굴 한번 못 볼 정도라니 너무 심하게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여보. 그러니까 말이야. 왜 이리 연락도 잘 안 되는 건지 참. 부모님도 저희도 형이 걱정됐지만 아직도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만 해도 다행인 형편에서 형을 만나기 위해 온 가족이 서울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저 형이 보내오는 연락만을 오매불만 기다려 했죠. 솔직히 조금 섭섭함마저 느꼈습니다. 얼마나 바쁘다고 고향 한번 못 내려오는 건지, 이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건지,
그 마음을 부모님께 내비춘 적도 있었죠. 아니, 형은 뭐 그리 바쁘다고 그런데요? 솔직히 난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 명절엔 그래도 한번 모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도 참 고지식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민준이 너 왜 그렇게 말하니? 네 형이 얼마나 고생스럽게 일하면 그렇겠어. 동생인 네가 형을 이해해줘야지. 무슨 잔투정만 부리고 있는 게야? 그러면 어머닌 절 혼내시곤 했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이 풀리진 않았어요. 오해는 오히려 깊어져 갔죠. 당시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와중이어서 더 마음이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제가 형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형이 몇 번을 받지 않자 화가 난 나머지 며칠 후 전화가 온 형에게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형, 도대체 왜 안 내려오는 거야? 형 열심히 일하는 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부모님 저번에도 형 오는 줄 알고 명절 음식 다 만들어놨다고. 형 몸에 금태 둘렀어? 민준아, 마음 상한 건 알겠는데 나도 바빠서. 바쁘다는 소리도 듣기 싫어. 난 솔직히 이제 그 소리도 믿기지 않아. 형, 서울에서 무슨 딴짓이라도 하고 있는 거야? 아님 이제 우리가 보기 싫어? 전 그때까지만 해도 형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형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알았다면 그런 말들은 하지 않았을 테죠. 하지만 제 말에 형도 화가 났는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자식아, 네가 서울살이를 알기나 알아? 여기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야 하는 곳인지 아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말이면 다야? 너 그런 식으로 형한테 말할 거면 앞으로 전화하지 마. 형이 저한테 이토록 무섭게 화를 낸 건 이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야 부모님 마음 모르고 떼썼으니 혼난 거라고 쳐도 이런 식으로 형과 갈등이 생긴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 형의 모습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형이 버럭거리며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니 똑같이 마음 상하고 분한 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이때는 저와의 일도 있었고 제가 대학에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저도 형이 올 거라 기대하고 있었어요. 동생들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근데 오겠다고 한 형은 그날 밤이 되어서도 연락 한 통이 없었어요. 결국 부모님이 만들어 놓으신 음식들을 이웃집에 나눠주어야 했고 보다 못한 그걸 받은 이웃 아줌마가 저희에게 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 댁 첫째도 너무하긴 하네. 어째 부모한테 얼굴 한번 안 비춘담? 저희 어머니는 그 말에 민망한 듯 웃으셨고 눈물을 훔치며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을 보는데 어찌나 가슴이 쓰리던지. 그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형을 찾아가기로요. 찾아가서 대체 왜 못 오는 건지, 뭔 놈의 사정이 있는 건지 알기로요. 일부러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턱대고 찾아가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당시 형이 살고 있는 고시원 주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만 달랑 들고 떠난 거였어요. 가는 내내 복잡 미묘했던 것 같아요. 형이 혹시 내가 왔다고 화내는 건 아닐까, 날 반겨줄까, 걱정도 되고 형을 만날 수 있는 건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 형의 얼굴이 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찾아간 고시원에서 저는 형을 드디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인사를 할 순 없었어요. 형이 어느 여자와 함께 팔짱을 끼며 걸어오는데 절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절 힐끔 보더니 피하더라고요. 형, 날 왜 피해? 형! 제가 다가가 형을 붙잡으니 그제야 절 보더라고요. 그래, 왔니? 너 어떻게 온 거야? 어떻게 오긴, 기차 타고 형 보겠단 마음으로 왔지. 잠깐 얘기할 수 있어? 저는 형에게 잠깐 고시원에라도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형도 오랜만에 온 절 물리지 못하겠는지
일단 근처 커피숍에라도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사약 같은 커피 한 잔을 놓고 형과 대화를 하는데 뭐랄까요? 형은 이미 제가 아는 형이 아닌 것 같았어요. 사람이 너무도 많이 말라있기도 했고 안색도 좋지 않고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술 냄새가 여기까지 났으니까요. 절 모른 척했던 형에 대한 미움은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형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형, 요즘 괜찮은 거야? 사실 형이 집에 하도 내려오질 않아서 와본 거야. 아, 그래. 미안하다. 저번 명절날 갔어야 하는데 사실 그날도 공장에서 일을 하느라고 명절날 일하면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그냥 일했어. 그럼 연락이라도 주지 그랬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다 형 기다렸는데. 그랬니?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너무 없었나 보다. 너 대학은 결정했어? 형과의 대화는 다행히 물 흐르듯 이어져 갔습니다. 형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게 계속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래도 형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묻고 그러니 조금 피곤한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죠. 대화를 끝마치고 나서 저는 형 사는 고시원에서 좀 자고 갈까 하여 괜찮은지 먼저 물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쉽기도 하고 더 형과 함께 있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형이 그러는 겁니다. 아, 미안한데 오늘은 그만 집으로 가는 게 좋겠다. 내가 약속이 있거든. 아까 본 그 여자 있지? 사실 그 사람 지금 나 기다리고 있거든. 원래 오늘 저녁은 그 사람이랑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틀어진 거고. 그러니 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건데 몇 년 만에 본 동생을 이렇게 가게 한다는 게 어쩐지 형답지 않았죠. 하지만 별 수 있나요? 선약이 있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져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형 생각이 났어요. 형의 눈 밑에 진 그늘과 좋지 않은 안색이 자꾸 눈앞에 왔다 갔다 했어요. 특히 헤어질 때 형이 하던 말이 찝찝한 채로 마음에 남았습니다. 형이 절 기차역까지 데려다 준다면서 따라왔는데 기차를 같이 기다리던 도중 갑자기 전에 했던 말을 들추더군요. 민준아, 내가 저때 고향 떠나면서 네가 이제 우리 집 장남이라고 한 거 기억나니? 응, 기억나지. 그래, 고맙다. 형 대신 장남 노릇 해줘서 정말 고마워. 다른 건 몰라도 형이 그거 하나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아니야, 당연한 거지. 형은 대신 우리 가족 먹여 살린다고 힘들게 돈 벌어다 주고 있잖아. 형 고생한 거 알아. 전번날 괜히 형한테 화내서 나도 미안해. 고생은 무슨, 하나도 힘들지 않아. 아무튼 그럼 민준아, 만약에 앞으로도 형이 없다 해도 네가 계속 우리 집 잘 보살필 거라 형 믿어도 되지? 어머니 아버지 항상 건강하게 동생들 시집 장가 갈 때까지 그래도 되지? 형은 왜 제게 그런 말을 했던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하고 불길한 기분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하러 나갔던 부모님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동생들이랑 집에 함께 있던 저는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지만 부모님은 제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눈물만을 흘렸습니다. 당연히 저와 동생들은 당황해서 부모님을 달래려 했지만 부모님은 고개를 내저으며 한마디를 했죠. 너희 형이 위급한 상황이랬다. 우리 지금 서울로 올라가야 하니 동생들 잘 돌보고 있거라. 부모님은 그 이야기만 한 채 그날 급히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와 다른 동생들은 상황 파악이 될 때까지 집에 남아있어야 했지만 모두 큰형이 걱정돼서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죠.
언제가 되어야 부모님에게 연락이 올까 핸드폰만 빤히 들여다보기를 몇 시간이었습니다. 왜 멀쩡하던 형이 갑자기 위급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님만을 기다려야 하니 답답하고 속상하고 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부디 부모님이 괜히 올라왔다고 생각할 정도로 형이 아무렇지 않기를, 위급하다는 얘기는 그냥 잘못 전달된 사실이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오래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큰형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꾹 참고 동생들과 함께 그대로 2, 3일 정도를 지냈을까요? 그때가 돼서야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다지 안쪽에 보면 돈 있으니까 동생들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라. 부모님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딱 그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굳이 더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어떤 결과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아버지가 말한 빼다지에 돈을 빼 동생들 몫의 기차표까지 다 끊은 다음에 다 같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부쩍부쩍거리며 떠드는 소리로 가득했어야 할 기차 안이 쥐죽은 듯이 고요했죠. 어린 동생들도 아마 제 안색을 보고 알았을 겁니다. 큰형한테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이미 큰형의 시신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든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지만 당장 서울에 올라가는 기차표도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몇백이나 하는 장례식을 치를 수는 없었습니다. 조문객으로 올 만한 사람도 없었죠. 9 식구가 바글바글 모여 흰 천이 덮인 큰형 앞에서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꼬깃꼬깃 주머니에 있던 1,000원짜리 한 장, 2장 모아서 노잣돈하라고 큰형에게 쥐어주면서도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서 눈 감고 있는 큰형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동생들을 잠시 병원에 냅두고 부모님과 함께 밖에서 가만히 바람을 쐬는데 부모님이 저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큰형의 마지막 유서라고 했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내 동생들,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배는 안 굶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언제까지나 뒷바라지 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약해서 미안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불효자식은 잊으세요. 저는 두 분이 언제나 저를 걱정하고 사랑해 주셨던 마음만을 안고 하늘에 갑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런 저를 잃었다는 사실에 슬피 우실 테니 그냥 원래부터 없는 자식이었던 셈치고 꼭 행복하셔야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동생들아, 너희들이 하루하루 쑥쑥 커가는 것도 보고 싶었는데 결국 그러지 못하고 내가 먼저 떠나는구나. 우리 모두를 위해 택했던 서울 생활이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 버틸 수가 없는 것 같다. 이 지친 삶을 먼저 끝내려 드는 못난 형, 오빠를 용서하렴. 비록 내가 먼저 떠나지만 전 정말로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마 하늘에 가도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우리는 꼭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는 걸. 지금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함께 있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언젠가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때 꼭 다시 한번 가족으로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씩씩하고 멋진 아들이자 형, 오빠가 될게요. 형의 유서를 보고 애써 참았던 눈물이 다시 한번 터졌습니다. 형은 지금껏 서울에 가서 3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자신이 버는 돈의 90%를 모두 저희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남은 10%로는 반값 내기도 힘들었을 테고 아마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았겠죠. 그냥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형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며 고맙다는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형이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돌보고 있을지 그 깊숙한 아픔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형에게 미안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그래서 형을 따라서 성인이 되고 서울에 바로 올라가서 형을 도우려 했다면, 형은 지금 저희 곁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있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는 자기 손으로 죽음을 택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비록 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슬플지언정 형에게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혼자 타지에서 오로지 가족만을 생각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형에게 대체 그 누가 돌을 던지고 형의 선택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형이 제게 따로 남긴 유서도 한 장 있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저때 네가 서울로 와주었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오랜만에 사람 사는 기분 같더라. 그리고 사실 그날 네게 거짓말을 했다.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널 돌려보냈잖아. 실은 나 사는 꼴이 너무 별로여서 네가 보고 가슴 아파할까 봐 널 집에 들일 수가 없었어. 형 참 못났지? 이런 못난 형이라도 이해하고 용서해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민준아, 형과 한 약속 기억나지? 너한테 무거운 책임감을 지게 해서 미안하고 또 누구보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민준아.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형은 납골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허름한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형이 죽은 사실만큼 슬펐던 것이 바로 형을 고향 근처에 묻어주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적어도 죽어서만큼은 형이 가족과 함께이기를 바랐는데 떠나는 길 성대하게 보내주지도 못하고 부모님도 그것 때문에 내내 눈물바람이었습니다. 우리 첫째 불쌍해서 어떡해. 아이고. 형이 죽은 이후 집에 가면 어머니는 맨날 눈물을 흘리며 큰형의 사진을 껴안고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소주만 마셔댔습니다. 건강 나빠진다고 그만 드시라고 해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소주를 입에 대고 밥은 한 끼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이러는 건 형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우리 첫째, 우리 장남. 제가 아무리 달래봐도 아버진 계속 형의 이름만 외치셨어요. 이미 아버지께선 이미 정신을 놓으신 뒤였습니다. 온 집안이 큰형으로 인해 잔뜩 처져 있는 상황에서 저는 적어도 동생들이라도 그런 기분에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직 어린 동생들에게는 일부러 몇 푼씩이라도 용돈을 지어주며 밖에서 놀다 오라고 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동생들과는 같이 일 끝나고 술 한잔씩 하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되면 부모님 모두 지쳐서 주무시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가 형에게 했던 나쁜 말들, 모진 말들이 밤마다 생각이나 잠에 들 수 없었어요. 형, 미안해. 형,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래서 저는 불면의 밤을 보내며 그렇게 형에게 미안함을 구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큰형을 잃은 아픔을 극복하실 수 없었나 봅니다. 매일같이 술을 드신 덕분에 큰 병을 얻게 되었고 수술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큰형의 뒤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에 온 가족이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일부러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큰형과 아버지에게는 미안하지만 최대한 둘을 잊고서 제 일만 하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늦게 시작한 사업으로 인생 첫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형이 하늘에서 도와준 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모든 것들이 완벽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어머니를 모시며 50평이 넘는 큰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동생들 결혼할 때 꿀리지 말라고 제가 결혼 자금도 억대로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어머니는 꼭 형과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랑 형도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우리 둘째를 자랑스러워했을까. 행복을 느끼는 한편 당연히 마음 한구석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죽은 형과 아버지의 자리였죠. 사실 한창 바쁘게 사업을 키우고 있을 때는 형과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사진이나 한번 스치듯 봤어야 아 하고서 깨닫고 마음이 울적해지는 정도였죠. 어머니도 다른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버지와 형이 없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평생을 죽음을 목도한 직후처럼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둘을 잊을 정도로 치열하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저희 집이 이렇게 풍족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과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둘을 잃었을 때 슬퍼했던 마음은 잠시 잊고 있었을지언정 형과 아버지 자체를 잊고 있진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가 제게 형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세웠던 목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신 나한테 그때 그랬잖아. 사업 안정되면 동생들 시집 장가까지 다 보내고 어머니 큰 집에서 모시고 아주버님을 고향으로 모시고 오겠다고요. 아, 맞아. 내가 그랬지. 아주버님 돈이 없어서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데 그게 마음이 너무 쓰인다고요. 그래, 여보, 고마워. 내가 왜 그 말을 잊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그리 해드려야겠어. 그 후 저는 고향에서 제일 경치가 좋은 땅을 샀습니다. 풍수지리 학자분까지 모셔서 힘들게 구입한 귀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큰형과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 모두 그 땅에 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석들도 가장 화려하게 세워두었습니다. 비록 산소를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형과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제 마음의 빚을 덜어놓고 싶었나 봅니다. 이장을 다 마치고 동그랗게 솟은 무덤을 보는데 정말 나이 먹고 눈물 같은 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잘 생각도 나지 않는 아주 어렸던 시절 제게 웃어주던 아버지와 형이 생각나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동생들도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미리 제일 비싸고 좋은 재료로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배고파서 못 먹었던 고깃국도 올려드리고 값비싼 과일들까지 정성을 들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돈이 없어 떠나보내는 것조차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 힘들었던 저희 가족에게 이장 제사는 그 무엇보다도 뜻깊었습니다. 우리 둘째가 내 묵은 소원을 다 풀어주는구나. 고맙다, 둘째야. 너무너무 고맙구나. 아니요, 어머니. 이제 마음 놓으세요. 형도 아버지도 하늘에서 저희 보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실 거예요. 그래. 그러마 마음의 위안이 된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로 눈물을 흘리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 시간을 돌아 왔는지 늙은 노모 앞에서 다시 한번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까지 장남 노릇하느라 고생했다. 많이 힘들었지? 그 말 한마디에 그간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동생들도 고생 많았다며 저를 안아주었고 우리 가족들의 눈물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제사까지 치르고 나니 제 인생의 가장 큰 수건을 해결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다는 모두 다 해내고 말았다는 뿌듯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돈 버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산소에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도 컸기에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형과 아버지에게 은혜를 갚은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 형은 그 어린 나이부터 우리 때문에 고생만 하다 홀로 떠났는데 지금도 가끔 형 생각이 날 때면 산소를 찾고는 합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하면서 방문을 해도 형의 무덤 앞에서 형이 혼자 서울에서 감내해야 있을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가족들 응원받으며 사업을 일궈나갔던 저도 정말 어느 때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듬직한 장남이기에 힘들다는 말도 한번 못하고 그냥 견뎌야 했을 형은 대체 얼마나 힘들었던 걸까요? 이제 슬슬 날이 풀리고 있는데 형이 좋아하는 봄이 오려는 듯합니다. 벚꽃 구경을 좋아했던 큰형. 이번에 무덤에 들를 때는 벚나무 가지라도 꺾어서 형에게 주어야겠어요. 이번 생에는 다시 만나지 못하겠지만 형의 유서대로 다음 생에서 가족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겠어요. 무엇이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고생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냥 말 한마디라도 좋으니 따뜻한 응원의 말을 보내보세요. 저는 현실적으로 제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그 말 한마디 안 했던 게 참 후회가 되거든요. 부디 형이 지금이라도 편히 쉬고 있다면 좋겠습니다.